그래서 1907년 이때부터 현대미술이라고 할 정도로 이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모마의 그림 높이 한 이 정도 될걸요? 예, 정말 꽤 크더라고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효시가 되는 그림이죠. 이거 탈코드. 이거 사람들한테 기대 못했어. 이게 유치한 그 분홍색으로 이게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그림이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했죠. 디코드. 서로 어떤 것을 갖다 이해하는 최소한의 규범, 규칙, 이걸 갖다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코드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자기 내각을 꾸밀 때, 야, 코드 인사한다고 막 말들 많았잖아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어떤 규칙과 이게 있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눈 맞춰 이러면 술 먹으러 가자. 그게 코드잖아요, 지네들끼리.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런 거야라는 코드를 갖다가 무너뜨려서 디코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바로 아프리카 흑인 조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잔에서 그 힌트를 얻은 거. 그러니까 이 똑똑한 그 피카소가 아프리카 토인 조각에서 가지고 오고 또 세잔의 그 미술 이론에서 가져와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 보면은 옆 얼굴 같이 났죠. 예, 눈도 옆으로 달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가 한 화면에다 같이 병치시켜 놓는 거죠. 이것은 브랑쿠시 조각이고, 이것은 브랑쿠시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모딜리아니 조각이고, 나머지 셋은 다 아프리카 토인 조각이에요. 유럽에서 막 배로다가 어마어마하게 실어왔대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작가들이 이거 토인 조각 하나씩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표현주의, 입체주의, 야수파 수없이 많은 그 당시 현대미술 유파에 많은 공헌을 한 거예요. 막 갖다 쓴 거죠. 자기네 것처럼. 바로 이 세잔입니다. 피카소에 엄청난 영향을 준 화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추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갖다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디테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머리통은 구, 목은 원통, 또 팔은 종아리는 원추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 나가는 거죠. 네. 이것만 해도 그 당시에서는 큰 획기적인 변혁이었죠.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세잔의 이 풍경을 보면은 방향을 다 이렇게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좀 내려다 본 거, 그러고 다 한 화면에다 같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힌트를 얻은 피카소가 아프리카 흑인 조각, 세잔의 독트린을 갖고 이체파를 이제 고안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림, 이건 단원 김홍도가 그린 적벽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보통 삼원이라고 해요. 삼원. 우리 동양화에서는 고원 높이 올라다보고, 평원 멀리 앞을 내다보고, 심원 밑을 내려다보고,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원근이 한 화폭 안에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양의 원근법은 주체가 보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양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책거리 같은 그림 보면 앞에서도 보고 이게 역투시법 도법이에요. 투시법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이 세한도, 김정희의 세한도도 보면 투시법이 무시되고 있죠. 이 그림은 이쪽 방향에서 봤는데 이 창문은 또 반대 방향에서 봤고 그 지붕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고, 그래서 투시도법을 갖다가 이제 애초에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야 서양 미술이 투시도법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 투시도법 같은 건 이제 우리한테 고려 대상이 안 됐던 거죠.
그 그림도 꼭 주체의 입장에서 본 그림만 그렸죠. 그 투시도법이라는 게 내가 바라본 입장에서의 그 대상. 근데 동양화는 그렇지 않았죠. 예. 자기가 아는 걸 그렸고 상대방에서도 볼 수, 그 투시도법을 그 무시하는, 해체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동양을 베끼고 동양을 새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피카소의 그 유명한 게르니카죠. 그래서 이 피카소의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한 그림이었죠. 이거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이 그림도.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유명한데 이 그림은 덜 유명해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죠. 6.25 때 우리 정부가 그 민간인들을 다 빨갱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예. 그걸 보고 피카소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렸는데 이 그림을 패러디한 거예요. 1808년 나폴레옹 군대가 마드리드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총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페인 만세 하면서 이 사람은 죽는 거고 여기 뭐 아기도 있고 엄마 임신한 부인도 있고 그러는데 마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유엔 본부에 그래서 걸려 있었죠.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생겨난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처럼 파리를 갖다가 파리 시민들이 다 점령하고 정부를 쫓아낸 상태에서 꼬뮌을 만들어서 꼬뮌. 함께 나누고 함께 한다라는 뜻의 꼬뮌을 만들었는데 그때 광주가 말하자면 꼬뮌이었죠. 그 꼬뮌을 하면서 그때 그 아방가르드의 말이 생겼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순전히 이 순수한 예술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이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 참여해서 이 세계를 개혁하는데 그 보탬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공산당에 입당을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공산당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 탈당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 예술가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들이 강했고 그 20세기 그 전위 예술에 큰 공헌을 했던 게 러시아 전위 미술이죠. 그래서 요 말은 마티스가 한 얘기인데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이 돼요. 작가는 색채와 형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색채와 선이 자신과 여타의 것과의 관계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내가 핑크색을 갖다 그렸으면 그 핑크색의 옆에 핑크가 노랑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랑을 찍겠다가 아니라 핑크색이 노란색을 내 옆에다 붙여.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형식주의를 갖다 잘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형태에는 어떤 색깔이 맞겠고 어떤 색깔에는 어떤 선과 면이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피카소도 나는 그림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 나는 삶을 그 자체를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 그래서 이것이 모더니스트의 강령이 된 거예요. 서사성을 은폐, 이야기, 그림에서 이야기를 빼는 거죠. 지금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지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카루스라 그러지만 얘가 지금 이게 제목이 이카루스지 하늘을 날고 싶어서 나는 건지 춤추는 건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건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 이야기는 중요하죠. 서사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형식 자체, 빨강과 파랑이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 선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그 형식 자체를 게 그것이 곧 바로 예술이었던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표현주의 그림들도 나오고 우리 좋아하는 저 뭉크 그림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점점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 내면에 있는 불안, 울분, 고독, 분노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막 이제 드러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냈다서 표현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독일에서 특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라디미르 따틀리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제 추상 작업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세 번째 그 회의를 할 때 그 공산주의 그 회의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이런 식으로 만들 50m 높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모형만 지금 남아 있어요. 따틀리는 공산주의 그 예술 동맹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공산당에서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나움 가보랑 안토안 페소네라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에 동조할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와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왼쪽에 가보는 독일에서 살았고 오른쪽에 펩스너는 프랑스에서 살아요. 다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런 추상 작업들을 두 형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다 구축주의라고 그래요. 작품도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공간 속에 구축. 그게 급기야 어떤 것이 되느냐? 이 까지르 말레비치라는 그 러시아 화가는 검은 사각형을 그려요.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돼 갖고 이렇게 균열이 갔는데 그냥 깨끗한 그냥 시커먼 색을 캔버스에다 떡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전시의 모양. 이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내 그림이 가장 최고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수프리마티즘, 절대주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작품 제목도 검정 절대주의적 정사각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환영주의의 사형 선고. 모든 그림, 만약에 여인을 그리고 꽃병을 그리고 나무를 그렸다 하면은 그것이 환영, 일루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밀하게 똑같이 나무를 한 그루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해의 주장처럼 평면에 그려진 물감이 우리를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영이라고 그러고 환영. 도깨비 환자의 그림자 영자예요. 환영이 현실과 진실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거죠. 그건 예술은 그러한 눈속임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말레비치는 그것을 다 부정한 거예요. 환영주의. 그런 환영과 일루전이 없어지니까 이야기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로지 그 매체가 갖고 있는 물질성만 고스란히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던 아트는 열심히 이 일루전과 내러티브, 그 서사와 환영을 지어온 거죠. 이 그림은 1793년에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걸작을 남겼는데 이 장폴 마라라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 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로 그 당시 신문 발행하고 세계 최초로 이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루이 16세랑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귀족들을 1800명 가까이를 죽여요. 1790년에 9월 달에 무지막지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냥 온 그 파리시 내가 다 피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계속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리고 단두대 기요틴이라는 박사가 빨리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단두대였고, 그래서 그게 기요틴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목이 잘려나가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 주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롱드파, 하나는 자코뱅파였는데, 지롱드는 저쪽 프랑스 서쪽에 있는 그 지롱드라는 그 지방, 우리나라 지금 뭐 한 충청남도쯤 될까?
그쪽 지방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롱두파라고 그러고, 자코뱅당은 파리에 있는 자코뱅 수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코뱅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라는 자코뱅당이었고, 자코뱅당은 급진파예요. 이렇게 이들이 권력 잡아서 수없이 죽인 거죠. 그 지롱두파는 온건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왕당파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근데 마라가 자코방의 그 영수사가 돼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 샤를로트 꼬데라는 그 지롱두파의 여자가 지롱두파에서 주는 비밀 전갈이 있으니까 마라를 만나게 해달라. 갖고 마라가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라는 피부병이 있어갖고 이렇게 유황을 푸른 물에서 몸을 담그고 모든 사물을 봤는데 마라한테 쪽지를 주겠다고 가고서는 칼로 다 찔러갖고 마라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그 개혁주의자던 마라가 죽고, 그 다음에 당통, 로베스피에르 이렇게 그런 과격파들이 자코방에서 프랑스 그 혁명 정부를 이끌었는데 두 사람 다, 당통도 단두대로 가고 로베스피에르도 또 단두대로 가서 그 급진파 그 프랑스 혁명 정부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근데 마라는 그때 이 사람은 열렬한 그 공화주의자로서 앞장서서 이제 그 공화주의와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이제 왕이 되죠.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잽싸게 나폴레옹한테 붙어.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그래갖고 나폴레옹의 궁정화가가 돼갖고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루브르에 가면. 나폴레옹이 그 황제가 되는 장면을 그 기록화로 그렸어요. 갖고 그 프랑스 미술계의 가장 최고 권력이 돼갖고 좌의주의하고 수없이 많은 제자를 길러대고 막 그랬네.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갖고 엘바 섬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잽싸게 튀어 갖고 벨기에를 도망갔다가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눈치 보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프랑스 그 신문들이 야, 악마 탈출했다 막 그래. 점점 엘바 섬이 지중해에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올라오니까 이 프랑스의 신문의 논조가 다 바뀌어. 사설들이 점점 나중에는 우리의 위대한 황제 돌아오시다라고 끝나. 악마 탈출하다가 그러니까 싹 벨기에에서 돌아와서 다시 나폴레옹한테 붙어갖고 또 이제 권위를 다시 누리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완전히 지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모든 그 프랑스 혁명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그림 하나로 다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가 이 마라를 갖다가 순교자처럼 아름답게 그렸죠. 이게 바로 이게 일루전이고 이 일루전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전통은 일루전과 내러티브의 미술 전통이었던 거죠. 이걸 갖다가 계속 깨부신 게 현대 미술이에요.